그 2006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도로는 곰과 다람쥐만 다닌다. 이 의의 의미는 원래 사실상 이 사회의 간접 자본은 역사상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항상 이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일본은 인구수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특히 이러한 일본 지방도로에서는 수요가 급감해서 현재는 인간이 아닌 이런 동물들, 곰과 다람쥐밖에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피폐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 추세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자리를 전제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란 산업과 영역별로 그 차이가 나며 아울러 그 속도와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그런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일본 편을 말씀드리겠지만 종종 자주 참고되는 일본 역시 우리에게는 최고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화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젠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구 감소와 사회자본 불균형. 두 번째, 개호, 보험, 제도, 전후, 노인, 주거. 아울러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통의 이 저출산 고령화 혹은 실버 산업,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주거 쪽에서 보통 주거 부분을 실버 타운 혹은 요양원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 가지고 노인 주거는 가치관의 변화, 평균 수명의 연장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키워드 속에서 국토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아이템인 이런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국토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장은 그러한 국토의 변화를 인구 감소와 사회자본 불균형 이것을 총 세 가지 스톱, 두 번째 분야, 세 번째 지역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그리고 두 번째 개호, 보험, 제도, 전후, 노인 주거는 2000년 이전, 아울러 두 번째 2000년, 세 번째 2003년 이후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세 가지 형태를, 세 가지 부분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프레임워크와 콘셉트, 로직, 포지셔닝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론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제가 지금 아직 수정이 안 됐는데, 칼리지 링크형 커뮤니티와 두 번째, 파나홈, 마츠시타 전기의 자회사인 파나홈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세 번째, 국내외 롱스테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요양과는 다르게 건강지향형, 즉 단카이 세대를 타깃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미리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인구 감소와 사회자본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날 사회자본은 정비의 역사로서 인구 증가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인구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스톱, 아울러, 그 다음에 분야, 그리고 지역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설비나 용량, 그리고 사업 구조에서 여러 가지 커다란 괴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보다는 국가가 항상 우선이라는 겁니다. 즉, 사회자본 역사, 일본의 역사 자체가 항상 국민보다는 국가에게 최우선적으로 이게 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공공우월의 법칙으로서 이러한 원칙에 여태껏은 항상 문제가 없었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단카이 세대가 퇴직하고 사회의식이 성숙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니즈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국민들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회 자본으로의 이동을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 의료, 복지의 통합화된 모델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공원이나 혹은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사회 자본으로 이러한 중심을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전히 일상생활 분야는 전체 사회 자본 투자액의 7분의 1 이하로밖에 아직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80만 단카이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일본에서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이 상당히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 이동 심화가 즉 사회자본 스톡의 불균형을 더욱더 심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대도시권은 1970년대 정비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 정비 항목으로서는 교육, 생활 분야가 특히 이게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지방권 같은 경우는 즉 지방권은 이제 도쿄, 나고야를 제외한 곳은 1977년, 아울러 1992년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됐고, 교통, 농업 분야가 특히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카이 세대가 퇴직하게 됨으로써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자본 스톡이 서로 간에 이미 앞서가지고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동으로 통해가지고 더욱더 불균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액트 2입니다. 개호보험제도 전후 노인 주거. 다음 넘어가십시오. 예, 2000년 이전,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이제 시행되기 전, 일본에서는 자원봉사와 의료보험이 기반이었습니다. 즉,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도 진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특히 한편, 개호보험이 필요한 고령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돼서 사회적 입원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화두화가 됐습니다. 예,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자원봉사와 비즈니스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혼탁한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이. 그래서 하지만 개호 시장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현재 이제 마련하게 되는 이런 토대가 됐고요. 특히 이 업종 주식회사가 대거 진출했습니다. 유료 노인홈은 우리로 말하자면 정확한 명칭은 아니겠지만 실버타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재택 개호. 2000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호 보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가가 국민에게 당신의 노후의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 주겠다는 신뢰적 기반을 구축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기반이 구축이 돼야만이 바야흐로 민간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민들은 마음 편하게 이용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선택권입니다. 기존에는 시혜적으로 국민이 뭘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개호보험제도가 시작을 하게 됨으로써 일정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생기게 됨으로써 이제는 시의 자격이 아니라 본인이 제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좋은 서비스를 자기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즉, 여태껏은 지어놓고 평균적인 서비스로 대충 해도 국가가 알아서 제공을 해줬다면 이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가지고는 바야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시장화 형태가 된 겁니다. 즉 경쟁화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2003년 이후는 이 업종 주식회사가 이제 대거 진출하게 된 결과 자원봉사 비즈니스가 이제 더욱 복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분을 하게 된다면 비즈니스화가 점차 이제 그런 비즈니스 이념화가 이제 점차 커지고요. 그리고 나서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특히 시설 서비스에 편향이 됐고 재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런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보이는 업체에게는 고객이 계속해서 편중이 되지만 그 외의 업체, 상당수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도태돼가는 것이 상당히 급속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측면에서는 재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싶어 하지만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설 서비스가 똑같은 돈을 내주고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이 경쟁력이 있게 됨으로써 자꾸 편향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호급부가 비용이 증대되고 그리고 국가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계속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나타나게 되자 일본에서는 개호보험법을 2006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에서 재택으로, 두 번째 개호 예방, 생활습관병 예방, 세 번째 인센티브 도입, 네 번째 개호 급부 억제, 총량부제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이런 골자로 해서 이런 개호 보험법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지고 한 가지 크게 이쪽 주거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큰 것이 결국 시설은 고객들은 원하지만 이런 시설, 이런 고령자 주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노인 지향 주거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그 개호보험부터 쭉 6년간 고령자 주택 및 시설 증가 보합세를 그 조사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그 증가 추세를 이제 확인한 결과 보합세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를 했다는 내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정비량을 국가에서 규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이 적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으로써 민간에서는 결국해서 요양에서 건강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즉 65세 이상의 약 17%가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지만 사실상 인간의 DNA는 65세 이상이나 노인분들은 어딘가 무언가 상당히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시니어 마켓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켓을 이제 확장하게 된 겁니다. 즉 단카이 세대인 시니어 마켓으로서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제 고려를 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퇴직 전 후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점차 이제 시장적으로 이제 지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동산 관련 부분에서 보면 리폼 부분, 그 다음에 별장 부분이 이제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교보생명 한주영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칼리지 링크형은 미국의 CCRC가 최고급 CCRC 또는 칼리지 링크 두 가지로 요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그런 미국의 칼리지 링크형 커뮤니티를 여러 가지 현재 고려하고 있고 1호가 지금 현재 생겼습니다. 미국 칼리지 링크형의 이점으로 보면 첫 번째 커뮤니티 운영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리지 링크형 한 대부분의 그 대학들이 대부분 다 명문입니다. 두 번째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커뮤니티 입주자가 상당히 거액을 기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방 정부가 대학 내 제론톨로지, 우리로 말하자면 뭐 노년학, 노화학,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연구를 장려를 하게 되고 이러한 커뮤니티를 칼리지 링크형을 유치를 하게 되면 연구비 수령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교수와 학생입니다. 상호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이런 세대 간 통합이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상호 간에 이제 교육의 기회가 넓어지고 네 번째, 지역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거액 투자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고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으로써 일본의 지금 가장 최근에 생긴 일본 칼리지 링크형 커뮤니티를 보면 성공사례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대학 졸업생 중 유명 인사와 대학 내 창업자가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지어놓고 나서부터 어떤 운영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부터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전략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 니즈와 상품 가치가 일치를 하기 때문에 이 상품 무조건 팔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 규제를 상당히 완화를 시키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커뮤니티 운영사와 공식적으로 제휴가 구축이 된 걸로 상당히 일본에서는 드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휘할 운영진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이 실버 산업이란 자체는 결국 서비스 인력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고객에게 얼마만큼 지향적으로 나타내느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진을 구성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는 명문 대학에 있는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대학 내 시설을 이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세 번째는 세대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일본에서 현재 지금 성공 사례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츠시타 전기 자회사가 이제 오사카에 파나홈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이게 세웠습니다.
제가 이 사례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즉 몇몇의 핵심 역량을 갖추고 회사를 나머지는 모두 다 가상의 조직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아웃소싱을 반드시 실버 산업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파나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마츠시타 전기의 자회사로서 대형 건설사로 이제 주로 공공단체 청사라든지 학교 건물 등을 이제 건설하던 업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점차 점차 초고령 사회, 점차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됨으로써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니즈를 갖게 되고 이렇게 뛰어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 처음이다 보니까 이 파나움에서는 현재 나머지 여행,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이쪽 실버 산업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수 업체들과 아웃소싱을 주게 됨으로써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웃소싱이라는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 시니어나 실버 마켓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만만한 그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젊은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도 만만한 시장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나 실버들은 체리피커입니다. 즉 자기의 입맛에 최고의 적절한 이점만 뽑고 다른 것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매우 마이크로하다는 시장이란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령자들은,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쪽 시니어나 실버들은 사실상 삶이 세 가지 삶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아실현의 삶이 있고, 두 번째, 이 자아실현을 유지하고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돈을 버는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삶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그 시니어나 실버들이 은퇴 후에는 다 해외여행을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어디론가 지방에 아니면 해외에 다 은퇴 이민을 갈 것 같고 이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실례를 보게 되면 일본의 굴지의 여행사가 그런 해외 여행사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3천만 원짜리 그런 크루즈 여행을 전 세계로 돌 수 있는 3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 상품 설명회에 할 때는 10,000명 가까이 한 400테이블에서 10,000명 가까이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찾아왔는데 실제 그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10명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1년 동안 상품 설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퇴직금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평생을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즉 자아실현이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도 해야 되고 퇴직금도 굴려야 되고 이러한 것을 세 가지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상당히 고려를 해가지고 이러한 상품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자체, 요즘 제가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원으로서 지자체 쪽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여러 가지 니즈가 있겠지만 가장 큰 니즈는 정주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 사람, 지방에서요. 하지만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에서도 성공 사례가 1개에서 2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남성과 여성. 앞서 교보생명 한전무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남성과 여성의 시각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마케팅이나 전략 쪽 하시는 분들은 남자분이 상당히 대부분인데,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남자는 은퇴하고 나서 귀농을 원하지만, 여성분들은 오히려 더 편리한 도심을 원하거나, 어쩔 수 없으면 도시 근교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즉 여성 마케터의 시각에서 보지 않겠고 여성이 가정 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두 지역 거주자라는 그런 마케팅을 펴고 있습니다. 즉 지방에 정주를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체류를 시키겠다는 점입니다. 그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3대 도시권 단카이 세대의 20% 전후가 복수 지역을 거주를 희망하게 되고 개개 데이터마다 상당히 다르겠지만 현재 이미 몇백만 세대가 그러한 그 두 지역 거주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그 두 지역 거주자를 타깃으로 해서 리조트, 그다음에 플라이카르텐,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형 시민 농원이라고 보면 되고 별장 상품 및 서비스가 현재 일본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외 은퇴 이민 같은 경우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대세라고 하고 많이 크게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 나타난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해외 은퇴,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그 롱스테이 역시도 정주를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 이게 싶습니다.
예, 이 자료는 제가 2004년에 그 일본의 모 은행과 그다음에 국내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제가 강연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시간 관계상 모두 다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딱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말은 감히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은 2008년과 2009년 아니면 최소한 이 분야에 시작을 하셨다면 학습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학습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유아틱한 그런 말일런지는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시기에 앞서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전방위적으로 뭐 서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역량 있는 한양 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의 신입생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학업을 통해 가지고라도 그러한 기회가 마련한 후에야 진정한 타깃인 우리 이제 국내 실버 이제 시니어나 베이비붐 세대인 타깃으로 해가지고 진정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감각기관에서 우리의 사람들의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시각이 자그마치 8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물론 청각이나 후각이나 뭐 이런 부분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시각이 굉장히 물론 이제 다 다뤄야 합니다만은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를 다루려면 오늘은 좀 시각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를 소개할 때 저 사회자님이 하나 멘트를 빼먹었어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해야 제가 다음 얘기를 풀기가 쉬운데 저는 지난 5년 동안 맞죠? 지난 5년 동안 노인 체험을 열정적으로 주로 그 박람회 그것도 건축 박람회 쪽에 가서 노인 체험 행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0여 명에게 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료도 상당 부분이 그것을 근거로 한 내용들입니다. 이 자료는 건양대의 김안과병원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만든 자료고요. 그쪽에 있는 미대 학생들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백내장에 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만은 70세 이상 노인 중에는 자그마치 95%가 백내장에 걸린다, 백내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해도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제가 노인 체험을 저에게서 했던 분도 그런 이제 와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그마치 3번을 수술을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눈은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음이요. 이것은 명내장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점 안압이 올라가면서 시야가 좁아지죠. 굉장히 좁아져서 바로 앞에만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앞에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일까? 뭐 앞에 보면 옆에서 소리 나면 돌리고 보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옆에서 무엇이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게 나를 공격할 때 뭔가 덮칠 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체험을 해보면 옷을 이렇게 너무 높게 치네. 노인 체험을 해보면요, 옷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르신들 가끔 가다 보면 모들뜨기로 옷을 입는 분들 많죠. 그런 분 많이 보셨을 텐데 바로 그게 바로 밑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녹내장 상태가 되면 이렇게 보니까 아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옷을 그렇게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녹내장까지 안 가더라도 연배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은 저하고 공감을 하겠습니다만은 밥상 위에서 맛있는 반찬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다가 내 입 앞에 가면 반찬이 안 보이죠. 이게 뭔지 시금치였는지 취나물이었는지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라져서 보이는 건데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뭐 어제 얘기 듣기로는 세계 12위라는데 그건 누가 랭크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능력 있는 건축가가 저에게 직접 한 얘기인데 자기가 망막박리에 걸려서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다. 작업도 잘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노인이 만약에 망막박리에 걸려서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만약에 시설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렇게 돌출된 것들이 있을 때 그대로 걸려서 다치게 되겠죠. 제가 이틀 전인가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모 병원에 요즘은 미스터리 샤퍼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튼 시설의 그 문제점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전문가 자격으로 갔는데 그 심장 박동기가 전부 다 이렇게 돌출이 돼 있었어요. 높이가 제 어깨 높이 정도였었는데 만약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그런 장애물 앞을 지나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다음이요.
황변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노란 셀로판지 혹은 노란 선글라스를 늘 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모든 사물이 약간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바탕은 피치고, 피치 맞죠? 피치고, 그 다음에 옅은 오렌지빛으로 커튼을 달았어요. 밑에는 바탕은 거의 하얀색이고 민트 컬러로 커튼을 달았습니다. 뭔가 콘트라스트가 좀, 특히 밑에 같은 경우는 콘트라스트가 좀 강하지 않으니까 이쪽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이쪽 사진을 보시면 거의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벽하고 커튼하고 거의 구별이 안 갑니다. 위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밑에는 훨씬 심한데요. 다행히도 바가 아주 선명한 색깔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버타운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투어를 많이 다녔죠. 다니다 보면 고급 시설로 갈수록 아주 우아하게 같은 톤을 통일하기 위해서 옅은 베이지에 뭐 아이보리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보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약간의 그 눈에 문제가 있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 부분은 교재가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한번 천천히 하나씩 보시죠. 어떻게 똑같은 가운데 있는 색은 똑같은 색인데 바탕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통일감 있게 가지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훨씬 고급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본의 스가모라는 거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명한 옷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 옷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빨간색은 물론 뭐 복을 가져온다, 빨간색 옷을 입으면 몸이 따뜻하다 이런 취지에서 입는다고도 하지만 노인들은 이제 아이 캐칭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복지관에 강의를 갔을 때요, 예를 들어서 핑크색 옷을 입고 가면 어르신들 그런 말씀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오늘 오렌지 컬러 브라우스 너무 이뻐요. 저 오렌지 안 입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지만은 아무튼 노인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분들은 이런 컬러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녹내장 말씀드렸잖아요. 아래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선명한 컬러로 구획을 정해주면 훨씬 안전하겠다. 그런데 가운데는 그게 없는 이유는 핸드레일은 가장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굳이 가운데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시설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공공구역에서도 많이 하죠. 하는데 이걸 너무 높게 해요. 신주로 아주 높게 해서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다음이요. 그림만 보셔도 알 것 같아요. 그쵸? 시간 바쁘다고 하니까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그 노인 체험을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바닥에 앉아봐라,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봐라,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나라, 이런 미션을 줬을 때 그 일어나는 게 굉장히 다르죠. 뭐 여러분들도 굳이 제가 그런 노인 체험까지 안 시켜도 상상은 되겠습니다만은 바닥에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든데 뭐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시설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노인들 온돌 좋아해요. 온돌이 노인 정서예요. 맞습니다. 노인 정서 맞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면 아무리 정서에 맞으면 뭐합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진이 너무 흐려서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는 이제 핸드레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부 조금 전에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 갈색에 이렇게 바만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방에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은 다 홈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저쪽 손을 보시면 아마 대충 알아보실 텐데요. 그래서 그 홈이 핸드레일 역할을 하는 거죠. 저 끝에는 이제 그 전체 구조인데 이 서랍도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돼 있고요. 휠체어를 타고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한쪽 편마비가 있는 부분을 위해서 저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주먹으로 그냥 이렇게 탕 치면 물이 나오고 다시 주먹으로 탕 치면 물이 끊어지게 돼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저쪽 그림을 그 전시회에서 많이 보여드려요. 그랬더니 하루는 어떤 그 건축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건축법에 화장실에서는 문을 안으로 열게 돼 있대요. 건축하시는 분들 맞나요? 손 소장님 맞나요? 옛날엔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 옛날에 공부를 했나 보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급할 때는
안으로 문을 밀치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다음에 창문으로 뛰어내리라고 옛날엔 그렇게 했나 봐요, 아마. 그런데 지금 아마 여기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 화장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르신이 저 안에 화장실 안에 쓰러졌다고 봤을 때 문을 안으로 연다고 하면은 그분한테 걸려서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겠죠. 문을 통째로 드러내야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걸쇠만 띄면 되니까요. 위에는 생략하고요. 이것은 위에 그림을 보시면 모래시계 그림이 있는데요. 1시간 동안 전원, 1시간이 지나면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요양원인데요. 바닥이 좀 이렇게 고르지가 않죠. 우등부등하고 그 다음에 약간 7도 정도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시설에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놨느냐라고 말하겠지만은 발바닥이 이 울퉁불퉁한 돌을 밟고 약간 경사를 올라감으로 해서 뇌를 자꾸 자극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자극이 되면 최소한의 이미 망가진 뇌의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 하더라도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좀 어느 정도 붙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뇌를 조금 더 이렇게 각성시켜준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배려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다 그 시설의 이렇게 저긴데요. 건물 전체를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약간 오르막이 있죠. 그런데 이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이 정원의 한가운데 저쪽 끝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답게 보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편지를 갖다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기네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시설에서는요, 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한 분도 바깥으로 나가신 분이 없대요. 여기는 치매, 인지증 환자 계시는 시설인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직원이 함께 아까 보여드린 산책로를 같이 걷는데 걸으면서 계속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한답니다. 가르쳐 드린답니다. 뭐 여기 이쁜 편지통이 있네요. 아, 여기 이쁜 뭐가 있네요. 이거 참 귀엽죠?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분 머릿속에 이게 자꾸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을 혼자 내보내도 얼마든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뭐 그림 보셔도 설명이 되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다음이요. 아까 그것은 이제 조금 앞에 사진은 조금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을 위해서 했다면 이건 다 같이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죠. 방석에 앉고 싶은 분들, 관절이 좋지 않아서 의자에 앉고 싶은 분, 휠체어에 앉고 싶은 분, 다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식탁입니다. 보세요. 이 그림은 얼핏 보면 책장으로 보이시겠지만은 책장이 아니고요. 비상문인데 치매 인지시설에서는 보통 밖으로 나가실 걸 우려해서 문을 잠가 놓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누구나 다 상태가 아주 최악인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최악인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 그렇게 문이 잠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절망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고처럼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름다운 정원처럼 만들어 놓으면 좀 정서적인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누구냐 넌. 콘센트인데 뭘 누구냐 넌. 어디다 꽂는 콘센트냐. 이거 우리 사무실에서도 절전해야 된다고 맨날 끄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놈인지 몰라서 끌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이 이런 걸 개발을 해놨습니다. 인지 스티커를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이 뒷부분은 앞에는 배려 디자인이었다면 뒷부분은 유니버설 디자인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빼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 아니까 다음이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떤 놈을 빼야 될지 확실하게 빨리 알게 되죠. 그 다음이요. 그리고 야간에도 조명이 들어와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2009년 금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로고인데요. 제가 이걸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원래 디자인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뭐 혹은 새로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시회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아마도 어떤 그 시류에 따라간다라는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겠죠.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에코 아닙니까? 환경. 두 번째 트렌드가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자라고 이번에 비엔날레 총감독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할 나위 없는 클루라는 큰 주제 안에 이렇게 몇 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5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의식주, 학, 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데 숨겨진 주제이면서 또 하나의 별도의 주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에코와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그 다음에 소통을 그렇게 세 개의 또 다른 프로젝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상품도 될 것이고요. 뭐 또 소통하는 그런 스킬도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시하게 되면서 아울러서 나머지 전시장들도 같이 유니버설적인 것을 좀 가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살림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 가운데 이제 체험마당, 유니버설 디자인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게 꼭 뭔가 불편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요새 재미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체험을 하는 마당이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자리에 여러 가지 뭐 노화를 배려한다든가 뭐 활동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공모시킨다든가 이런 프로덕트를 국내 외 것을 또 과거의 것과 현재 것을 또 혹은 아직 상품이 나오진 않았지만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전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이요. 다음이 불 켜주세요. 다음이 제가 준비한 그 아까 말한 옷 버전에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식회사 시니얼 라이프에서 아마 이쪽에 상당히 지금 깊게 인볼브가 돼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주식회사 시니얼 라이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9월 18일부터 합니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하고요. 자그마치 48일 동안 합니다. 시간이 되시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전라남도 광주에 꼭 들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